7장은 펄스 컴프레션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타임 밴드위스 배 프로덕트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7.2절, 그 다음에 7.2절도 역시 잠깐 끝나고요. 델타 R은 2B분의 C라는 거 1장에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밴드위스가 커지면 레졸루션이 좋아진다 하는 얘기 있었고요. 펄스 컴프레션을 하는 이유는 여기서 나오죠. 레인지 레졸루션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아날로그 펄스 컴프레션이 있고, 그 7.4절에는 디지털 펄스 컴프레션이 나오겠는데요. 아날로그 펄스 컴프레션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코릴레이션 프로세서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책에서만 나오는 건데 스트레치 프로세서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나오지 않고요. 스트레치 프로세서는 지금 이 마프자가 쓴 책에서만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 콜레이션 프로세서와 스트레치 프로세서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밴드위스에 따라서 다른 걸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콜레이션 프로세서를 먼저 설명을 해보면, 일단 밴드위스가 좁은 네로밴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밑에는 사실 설명이 쫙 되어 있는데요. 밴드위스가 좁다는 얘기는 우리가 LFM을 사용하더라도 원래는 이러하게 우리가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 테크닉에 따르면 원래 신호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지금 모듈레이션을 한 거가 되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베이스밴드 신호를 가지고, 또는 이 경우에서는 지금 컨티뉴어스 신호기 때문에 이러한 LFM 신호 또는 가장 기본적인 이런 사인 신호를 가지고 어떻게 원신호를 이제 복구해낼 수 있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신호를 보내서 받은 신호, 만약에 이 신호가 어떤 타임 딜레이가 생기거나, 이 신호를 보냈을 때 타임 딜레이가 생기거나, 그 다음에 그 주파수 변화가 생기는, 타임 딜레이가 생기는 거는 거리 차이,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타임 딜레이가 생기고, 주파수 변화가 생기는 거는 타겟의 속도가 바뀌기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신호를 보냈을 때 우리가 받은 신호 ST를 보냈을 때 ST 플러스 타우인데, 이거에 정확하게 T 플러스 타우가 아니고, 실제로는 이게 주파수 변화량이 생기면 ST가 오지 않고 주파수가 약간 변하는 형태가 되겠죠. S 프라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 주파수 변화량과 시간 지연을 어떻게 찾아볼 수가 있느냐 하는 거를, 원래는 신호를 받았을 때요, 당연히 증폭기를 한번 해주고요, 증폭기를 돌려주고, 그 다음에 디모듈레이션의 경우는 원래의 신호, 그러니까 ST를 여기 그대로 곱해주죠. 그러면 이제 베이스밴드 신호가 나오죠. 이 신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타우와 그 다음에 주파수 변화량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호가 지금 첫 번째 나오는 콜레이션 프로세스, 라고 하는 거는 이 신호의 밴드위스가 넓지가 않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은 주파수 축에서 봤을 때는 별로 넓지 않은 이러한 어느 정도가 되는, 물론 당연히 이런 신호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밴드위스가 이렇게 되죠. 예, 이렇게 하나가 그냥 튀어나온 형태니까 주파수 쪽에서 이 녀석의 밴드위스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0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냥 주파수의 한 점만 차지하니까 실제로는 이게 타임 리미트 된 신호가 되기 때문에 약간의 주파수 영역은 차지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녀석은 이제 우리가 사실은 다루진 않고요. 좀 여기서 다루는 거는 LFM 신호, 즉 이런 신호를 우리가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의 주파수가 처음 시작점에서는 주파수가 좀 낮고요. 마지막 점에서는 주파수가 좀 높은데, 그 주파수 차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에는 코릴레이션 프로세서라는 걸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경우는 ST를 여기다가 사실은 곱해야 되는데, 문제는 ST를 만들려면 이러한 LFM 신호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죠. LFM 신호를 다시 만들려면 사실은 꽤 비싼 걸 지불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사인파를 만드는 거랑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ST를 그냥 곱하지 않고요. 여기 중심 주파수 F1과 처음 주파수와 마지막 주파수의 제일 중심이 되는 대표 주파수를 정해서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하지 않고 ST를 곱하지 않고 FC만 곱합니다. FC, 코사인 FC 같은 그런 녀석만 곱해버립니다. 그래도 사실은 출력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이 주파수 밴드가 작기 때문에 이 주파수나 F1이나 F2나 FC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곱해도 된다는 게 코릴레이션 프로세스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이유는 당연히 하드웨어나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뒤에 나오는 그래서 책에서는 이렇게 지금 실제로 주파수를 여기서 나오는 거는 그 주파수 곱했는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는 필터 얘기가 나오는 잠깐 이게 지금 아마 학기 초에도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FCP라고요. Fast Convolution Processor 다 이 원리는 필터가 있을 때 출력은 HF가 있고 인풋이 있고 출력이 있을 때 또는 YT가 있을 때 입력과 출력과의 관계는 얘를 컨볼루션을 시켜주면 결국 YT가 나왔고요. 주파수 쪽에서는 곱셈이었는데 이렇게 컨볼루션을 시켜주면 곱셈이 꽤 많아지고 보통은 n 제곱계의 이게 우리가 그 오퍼레이션 카운트라고 하는데요. n 제곱의 차원을 가지는 곱셈이 n 제곱계의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 최대 차수가요. 오퍼레이션 카운트라고 합니다. 이게 작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빨리 실행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로 하는 경우에는 보통 이 컨볼루션이 아니고 FFT는 FFT 오퍼레이션 카운트는 n 로그 2의 n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그냥 하지 말고 주파수 영역으로 갔다가 곱하고 다시 이 값을 구하면은 거꾸로 주파수 영역에서 시간 영역으로 데이터를 바꿔주면, 왜냐하면 인버스 FFT도 역시 똑같은 형태의 오퍼레이션 카운트를 가지니까 훨씬 더 그 곱셈 계산량이 작아진다 하는 거가 바로 패스트 컨볼루션 프로세서가 되겠죠.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잠깐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그 밴드위스가 작을 때는 코릴레이션 프로세서 간단하게 그냥 주파수가 하나인 것만 곱해줘도 되겠다 하는 게 그 뒤쪽에 설명이 지금 LFM의 경우에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고 밴드위스가 넓을 때는 스트레치 프로세스라고 해서
사실은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가 없다 이거죠. 밴드위드가 넓기 때문에 한 주파수 FC라는 게 F1과 F2를 대변할 수가 없고요. 이 경우에서는 바로 그냥 ST 즉 LFM 신호를 그대로 곱해줘야지 되겠다. 그런 얘기가 바로 스트레치 프로세서가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상당히 좀 자세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그림이 상당히 중요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가만히 보시면요. 이런 신호를 보내죠. 이런 레코드가 어느 정도 이 정도 긴, 즉 다시 얘기하면 이걸 그림으로 지금 우리가 다시 그려보면은 이런 신호가 되겠죠. 어떤 초기 시간부터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다가 빨리 움직이는 이게 이제 시간, 여기는 앰플리튜드, 실제로 볼테지가 되겠죠. 자, 이런 형태의 신호를 우리가 보낼 때 같은 거죠. 여기 시간이 첫째 시간, 여기가 끝 시간, FR도 있는데 요게 여기서의 초기 주파수, 여기가 최대가 되는 점은 요 끝에서의 최대 주파수가 됩니다. 이런 녀석을 우리가 보냅니다. 보내면 지금 이거는 지금 시간과 주파수 축이죠. 예. 우리는 이거를 시간과 볼테이지 축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보냈을 때 타겟이 3개가 있다. 타겟이 3개가 있을 때 그럼 어떻게 오느냐? 이런 식으로 오겠죠. 주파수 축과 시간 축을 보면은 이렇게 3개가 되는 리턴이 오겠습니다. 당연히 3개의 리턴은 중첩이 돼도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3개가 합쳐진 형태로 오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표시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도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LFM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러한 어떤 사인파를 보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 중첩된 주파수가 이거가 주파수 일축일 경우에 F0에서 그냥 똑같은 게 시간이 이만큼 딜레이가 생긴 다음에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도 역시 리턴도 똑같은 형태가 나오고 이렇게 세 번 형태도 이렇게 똑같은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세 개가 한 주파수로 합쳐져서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LFM을 사용한 이유였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받았으면 다시 얘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스트레치 프로세서 이거를 원래 신호를 ST를 우리가 레퍼런스라고 해서 REF라고 쓰기도 하지만 레퍼런스 신호를 여기다 곱해주면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렇게 세 개가 주파수가 따로따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각각으로요. 그래서 주파수가 이렇게 각기 다른 주파수 형태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즉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 점, 시간축의 한 점에서는 주파수가 각기 세 개가 다른 주파수가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물론 다 더해져 나오겠지만 얘를 어떻게 하냐? 얘를 스펙트럼 분석을 합니다. 스펙트럼 분석을 해보면은 세 개의 주파수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즉 이 축으로 주파수 축으로 구분이 돼서 나오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세 개의 서로 다른 딜레이가 생겼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세 개의 서로 다른 딜레이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플러가 만약에 발생하는 경우는 이 리턴 신호가 전에 앞쪽에 나왔던 이러한 거 기억나나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빛 프리퀀시가 있었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도플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여기서 이 녀석이 더 올라가거나 더 내려가겠죠. 똑같은 시작점을 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주파수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시간 차이를 계산해서 빛 프리퀀시 앞에서 했던 것 같이 그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왜 우리가 LFM을 사용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죠. LFM 사용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하기를
레인지 레졸루션을 증가시키고 또 하나는 더 긴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는 얘기가 있고요. 쭉 내려가 보면은 책에서는 사실은 LFM을 사용해서 스트레치 프로세서 그대로 계산을 모두 해줬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이 계산 과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러한 이유로서 사용을 하고 요 위에 있는 그림을 잘 이해를 하시면 그림 7.7을 잘 이해를 하면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스텝에서 나오는 얘기는 어, 자, 7.4절 가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디지털 펄스 컴프레션의 얘기입니다. 요거는 실제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니까요. 왜냐하면 아날로그 펄스 컴프레션이란 건 아날로그 신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되는 게 자동차용 레이더나 아니면은 경찰 스피드건 레이더 이런 것들에 사용이 되고 실제 항공기에 사용되는 거는 디지털이 되므로 이 얘기를 더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디지털 펄스 컴프레션이란 건 아까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잠깐 했지만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그 프리퀀시 코딩이라는 얘기인데요. 그 이유는 디지털 펄스 컴프레션이란 거는 이렇게 아날로그로 하지 않고 LFM을 만들 때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신호에 따라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는 이게 시간 이게 시간 주파수일 경우에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죠. 중간에 펄스가 있고요. 자,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거를 스텝드 이렇게 계단형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자, 이게 이제 각각이 디지털이라서 디지털 펄스 컴프레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자, 근데 역시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펄스 또는 신호에 이게 하나의 신호인데 신호에 레이더 신호가 얼마나 좋고 나쁜지를 판단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레이더 앰비귀티 펑션, 두 번째는 오토 콜레이션이라고 했습니다. 오토 콜레이션을 해보면 얘는 그게 잘 나오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여기 상태에 있다 시간에서요. 여기 상태에 있다고 하면 그 옆 상태들이 상당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바로 근처에 주파수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니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 주파수가 큰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옆 상태하고 자기 상태가 상당히 큰 관련이 있으니까 이러한 형태의 펄스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좋으냐? 차라리 이렇게 형태가 있고 다음 상태가 아주 급변하는 이런 형태의 어떤 펄스가 있다고 하면 내 상태가 여기 있다고 하면 이 상태는 매우 다르죠. 상태가 주파수 차이가 꽤 크게 납니다. 그래서 노이즈 같은데 훨씬 더 강한 특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레졸루션 왜냐하면 결국에 주파수를 추정하더라도 정확한 주파수를 추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주파수 추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니까. 하지만 이 경우에서는 주파수가 약간 바뀌더라도 다음 상태 여기니까 큰 문제 없이 옆 거를 잘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게 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프리퀀시 코딩이 되겠는데요. 또는 다른 이름으로 코스타스 코딩이라고 합니다. 요는 여기 상태 주파수가 지금 이건 이제 바뀌는 경우죠. 주파수가 바뀔 수가 있고요. 현 상태와 그 옆 상태들이 얼마나 바뀔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 주파수를 바꿀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 위상을 바꿀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앰플리튜드를 바꿀 수도 있죠. 저번에 그 코딩 모듈레이션 아날로그 모듈레이션, 디지털 모듈레이션도 했지만
세 가지가 있죠. 프리퀀시, 그 다음에 페이즈, 그 다음에 앰플리튜드 세 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같은 형식을 쓰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프리퀀시를 바꾼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코스타스 코딩이 이제 그 방식을 의미를 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만드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타스 코딩에서는 가장 중요한 얘기가 코드에서는 여기 나오는 얘기대로 primitive root라고 되어 있죠. primitive root of q. 예를 들어 설명하면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은 q가 지금 여기 보면 odd prime number라고 되어 있는데 7이라고 예를 들면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대로 얘는 q-1이니까 얘는 6이 되겠죠. 예. 길이가 6인 코드가 되겠고요. q가 7이므로 여기서 보면 감마가 되어 있는데, 감마를 예를 들면 2로 둡시다. 2로 두면은 2의 1승부터 q-1승까지, 즉 2의 1승은 2, 2의 2승은 4, 2의 3승은 8, 2의 4승은 16, 2의 5승은 32, 2의 6승까지 가는데 이게 64. 이렇게 되고 모듈로 Q를 해주면 Q 7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를 쓰게 되겠는데, 그래서 2, 4, 1, 그 다음에 2, 7로 나눠주면은 21, 38, 27이니까 5가 되겠죠. 7로 나눠주면 64죠. 7로 나눠주면은 4인가 6인가요? 네. 지워주고 1. 자, 근데 이거는 지금 안 되는 게, 왜냐하면은 같은 숫자가 지금 두 개 나와 있습니다. 1도 있고요. 2도 지금 두 개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감마가 2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감마가 3인 경우에를 보면요. 3인 경우에는 3의 1승, 그러면은 3, 2, 3, 4, 5, 6까지 가죠. 3의 2승은 9, 3의 3승은 27, 3의 3승은 81, 3의 5승은 곱하기 3을 하면 3, 3의 6승은 곱하기 3을 하면 9, 36이고요. 70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모듈로 7을 해주면 나머지는 3, 나머지는 2, 21이니까 6이죠. 7을 해주면 11이니까 4, 7을 해주면 5, 그죠? 7을 해주면 1 아마 나올 겁니다. 자, 보면은 이거는 지금 1, 2, 3, 4, 5, 6 다 나와 있죠. 다 나와 있어서 이거는 지금 감마 갖는 3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지금 보이는 게 요거하고가 보이죠. 1,3, 2,2, 3,6, 4,4, 5,5, 6,1. 요게 요 세트가 바로 지금 코스타스 코드가 되는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은 이 그림에서 방금 얘기했던 이거는 지금 왼쪽의 그림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그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리니어 프리퀀시가 되겠고요. 스텝 프리퀀시가 되겠고요. 요거는 지금 방금 얘기했던 코스타스 코드입니다. 길이가 n이 10인 경우죠. 방금 우리가 한 거는 n이 6인 경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몇 콤마 몇에다가 점을 찍어주고 그 위치가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주파수 할당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n이 더 큰 숫자도 계산할 수가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주파수 할당량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코스타스 코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이러한
n이 10인 경우에 요 두 줄을 빼더라도 n이 9가 되는 코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하나 있고요. 새로운 코스타스 코드가 나온다.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프리퀀시를 바꿀 수가 있고 위상도 바꿀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위상도. 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위상 바꾸는 거는 이름이 바커 코드라고 합니다. 바커 코드. 바커 코드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거 꽤 많이 쓰이는 코드 같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위상을 이렇게 사인파가 있다고 하면은 위상을 플러스 플러스는 그대로 두고요. 마이너스는 위상을 바꿔줍니다. 마이너스 사인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렇게 하면 코드가 파형이 생기겠죠. 이게 바커 코드에서 얘기하는 파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주파수만 바꾸지 않아도 리니어하게 바꾸지 않아도 어쨌거나 앞과 뒤만 구분할 수 있으면 우리가 코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를 보낼 수가 있는데 바커 코드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코드 길이를 상당히 크게 만들 수가 있다. 코드 길이를 크게 만든다는 얘기는 더 먼 거리의 신호를 더 멀리 오는 신호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가 나오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은 바커 코드 B5번이 어떻게 되나요? B5번이 정의가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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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플러스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B4번 코드가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B20 두 개를 곱한 20의 길이 되는 코드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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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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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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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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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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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플러스 금방 보면 알겠지만요. 요 20개의 길이가 되는 거는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이렇게 5개씩 잘라서 요게 바로 요 B5죠. 그 다음에 3개가 나오고요. 5개 3개가 나오고 마이너스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 하나 더 많이 썼네요. 얘는 지우면 되겠습니다. 5개가 그대로 들어가는데 요게 플러스로 들어가고 그죠? 첫 번째. 그 다음에 플러스가 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요거를 전체를 마이너스에서 위상을 바꿔서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가 됐으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20개의 길이를 가지는 바커 코드를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긴 코드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자, 그 다음 코드는 뭔가요? 여기 지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바커 코드를 가지고 뭘 했냐 하면은 오토 코릴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해봤더니 중간에 큰 값이 나오고 사이드가 1인 값이 나옵니다. 상당히 그래서 괜찮은 그 결과값을 가진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뭐 54 길이가 되는 코드도 금방 만들 수 있겠죠.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오토 콜레이션이 아까 어떻게 나왔었냐면 이렇게 나왔었죠.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만약에 필터를 통해서 오토 콜레이션의 사이드 로브가 뭐 이렇게 크진 않죠. 1이니까요. 메인 로브는 이제 굉장히 크지만 그런 경우에 조금 더 추가적인 필터링을 통해서 사이드 로브를 더 작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매치 필터가 지금 사용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신호가 들어오죠. 신호가 들어오면 우리가 매치 필터란 거는 그 원래 신호를 알고 있을 때 결국에 오토 콜레이션이 되는 경우니까요. 같은 신호가 두 개가 합쳐지는 경우니까 이런 식으로 오토 콜레이션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입력일 경우에 이렇게 마이너스 1, 0 이렇게 입력일 경우에 이거를
추가적으로 어떤 필터를 통해서 이거는 이제 필터 이론이겠지만 간단한 선형 필터를 통해서 이렇게 중간에만 큰 값을 가지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선형 필터 방정식을 통해서 베타를 구함으로써 베타들은 여기 있는 그 필터의 코에피션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있는 녀석들을 작게 만들 수도 있다 하는 내용이 뒤쪽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코드는 프랭크 코드라고 하는데요. 위상을 그러면 반드시 0도와 180도 차이밖에 없느냐? 여기서 보면 그건 아니고요. 360도 위상을 n으로 나눴습니다. n개의 위상으로 나눠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위상차를 만약에 16개 길이가 16인 코드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5개 0을 두고 그 다음에는 델타 크사이만큼 2델타 크사이만큼 3델타 크사이만큼 그러니까 어쨌거나 위상이 바뀌어서 앞뒤가 구분이 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위상을 바꾸는 폴리페이즈 코딩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프랭크 코드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 코드는 수도 랜덤 코드가 되겠는데요. 수도 랜덤 코드는 사실 우리가 그 기억이 나시겠지만 오토 콜레이션이 이렇게 이게 뭐라고 했죠? 화이트라고 했죠? 화이트가 되는 경우가 뭐가 있었나요? 즉 다시 얘기하면은 완전히 랜덤한 경우에 이렇게 오토 콜레이션이 화이트가 됐습니다. 시간축 또는 샘플 축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여기와 그 다음 샘플과 그 다음 샘플들 특히 얘가 이 전과 이 후에 전혀 관계가 없으면 이런 식으로 화이트가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코드를 만들면 이 사실은 이것과 이것과의 관계가 없다는 얘기는 완전히 두 개가 랜덤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랜덤 코드를 만들어서 0과 1 두 개의 숫자가 나와서 예를 들면 0, 1, 1, 0, 0, 1, 1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와서 이거를 다시 아까 얘기했던 위상으로 바꿔주면 0일 때는 그냥 위상, 1일 때는 예를 들면 마이너스 180도 그렇게 바꿔주면은 코드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러면 이 수도 랜덤 코드 랜덤 코드가 아니고요. 수도니까 사실은 미리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약간 가짜의 랜덤 코드지만 어쨌거나 특성은 랜덤한 형태를 따른다 하는 게 수도 랜덤 코드가 되겠고 이거의 특징은 맥시멈 랭스 시퀀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맥시멈 랭스 시퀀스. 만약에 우리가 어떤 그 인터저 밸류 m을 갖고 있다고 하면요. m이라는 게 있다고 하면은 이 코드의 길이는 2m-1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코드를 이 숫자를 만드느냐라고 하는 거는 밑에 설명이 잠깐 되는데 만약에 m이 4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4인 경우에는 코드의 길이는 2에 4승 하면은 16이죠. 16 빼기 하면 15. 길이가 15인 코드 길이를 만들 수가 있다. 그거 되어 있죠. 자, 거기에 관련된 오토 콜레이션은 당연히 최대값은 있고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가장 이게 바람직한 코드가 되겠다. 그런 오토 콜레이션 입장에서는 가장 그 좋은 성능을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드 만드는 방법은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프리미티브 폴리노미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 코딩 이론에서는 우리가 데이터를 보낼 때 어떤 데이터를 보낼 때 에러를 없이 보내려고 하겠죠 보통은요. 하지만 그 빗 에러 레이트 때문에 실제로 에러가 생깁니다. 적절하게 뒤쪽에 만약에 페리티 비트 같은 걸 추가해서 에러를 자동적으로 고칠 수도 있고요. 자동적으로 찾을 수도 있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코딩 이론이라고 하는데 코딩 이론에서는 주로 코드를 만들 때 이런 폴리노미얼을 사용합니다. 폴리노미얼
다항식을 사용하는데요. 만약에 m이 4인 경우에 이러한 폴리노미얼, 이게 이제 제너레이팅 폴리노미얼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코드를 만드는 폴리노미얼이라고 합니다. x의 4승 플러스 x 플러스 1. 4승이란 거는 가장 큰 숫자를 여기서 m이 지금 여기 대표하는 숫자니까 4승이 되겠고요. 이런 만약에 그 폴리노미얼이 있을 경우에 수도 랜덤 코드는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여기서 모듈로 2라는 우리 쓰는데요. 그러니까 0 더하기 0은 당연히 0이고요. 0 더하기 1은 1, 1 더하기 0은 1이고요. 1 더하기 1은 0이 되죠. 여기 모듈로 2 오퍼레이션인데요. 덧셈인데 이런 걸 써가지고 이렇게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x 4승 플러스 x 플러스 1이었죠. 이게 그 프리미티 폴리노미얼 또는 제너레이팅 폴리노미얼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시면은 여기 초기 값은 아마 있어야 될 겁니다. 각각 이제 딜레이라고 되어 있는데 딜레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이게 이제 각각의 그 레지스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메모리 초기 값은 어떤 값이 있겠고요. 어떤 값이 있겠고, 전부 0이면 안 되죠. 전부 0이면은 동작하지 않습니다. 하나 이상만 1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요 덧셈은 여기서 얘기하는 모듈로 2 덧셈이 되겠고요. 이 커넥션은 보시면은 지금 요 라인이 뭐냐면 x 4승입니다. 여기는 x 3승, x 2승, x 1승. 그래서 x 4승 요쪽을 더하기를 x 1승이죠. 더하기 여기 지금 여기서 나와도 되지만 여기서 나와도 됩니다. 이렇게 1 들어가서 여기 이렇게 x 4승 들어간다. 여기 이렇게 만들어주면 바로 이 폴리노미얼에 해당하는 출력을 여기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x 3승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여기 이 라인이죠. 이 라인을 뽑아서 요 덧셈이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더해주면은 x4승으로 넣어주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우리 그 회로가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7장 얘기가 끝났습니다.